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계비 문제를 다뤘는데요. 뒤이어서 간도 역사의 이해와 간도 협약의 배경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간도 문제 상당히 복잡하죠.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두가단 국불가축이라. 내 머리는 잘릴 수 있어도 나라는 줄일 수 없다. 어떻습니까? 내 머리는 잘릴 수 있어도 나라는 줄일 수가 없다. 이것이 간도 문제를 둘러싸고 청나라 담판을 벌일 때 조선 측 대표인 이중하가 한 말입니다. 옛날엔 이런 분들도 때로 계셨었어요. 간도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영토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과거 역사가 걸려 있고요. 조선의 식민지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현재 일본과 중국이라는 숙명적인 외세가 있습니다. 먼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계속된 그리고 조선인들의 처절한 디아스포라가 담겨 있고요. 거기서 벌어진 우리 민족 조상들의 피눈물 나는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특유한 자존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신중화 제국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까지 합세해서 충돌 직전의 상황에 있습니다. 역사는 불안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간도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1712년에 정계비를 설치한 내용 그리고 과정 이런 것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얼마나 우유부단했는가 그리고 당시의 국제정세는 물론이고 정계비를 둘러싼 백두산 주변제 지리적 관심마저도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속되면서 19세기 그리고 19세기 후반 말로 이뤄가면서 조선이 빠른 속도로 멸망해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간도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당연히 우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불리함은 이미 우리에게 강한 종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청나라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일본의 야합에 의해서 간도 협약 또는 간도 밀약이 맺어지고 간도는 우리 역사 영토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일단 간도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어요. 간도는 실질적으로는 사익간이라는 뜻입니다. 사익섬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용종 바로 근처 남쪽에 있었던 간도의 그 비석입니다. 간도, 말 그대로 사익섬이라는 뜻이에요. 압록강과 두만강에는 무수히 많은 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선인들이 건너갔던 특별한 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간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간도라는 이름이 출발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조선 중기부터 조선 사람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가서 농사를 짓고 산삼을 채취하고 그리고 동물들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초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건너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19세기 말 가면은 정치적 상황, 대재해 이런 것들이 인해서 집단적으로 건너가면서 간도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 우리 삶에 그대로 머리 박히게 된 겁니다. 또 이런 견해도 있어요. 간척한다 할 때 간자 또는 간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섬에서 출발한 겁니다. 다만 출발할 때는 앞 두만강 사이에 조그만 사이섬이었지만은 조선인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남만주 일대에서 조선인들이 정착하면서 간도의 범위 확정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간도, 동간도, 북간도 이래서 거의 많은 만주 지역 전체를 간도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국경 분쟁과 관련된 지역은 서간도의 일부 지역 그리고 동간도의 일부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간도란 돌비석이 있던 곳인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중국인들이 없앴다고 전해지는데요. 또 조그만 팻말에는 이것은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출입을 금한다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한 간도 사태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을까요?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조금씩 은밀하게 건너갔는데요. 이제는 조선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강을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숙종 때도 얼병 대기근이 있었죠. 그 이후도 계속해서 기근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발생하고 조선족 관리들의 탐욕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서서히 반란을 시작했고 밀란을 일으키고 가장 유명한 것이 1862년에 있었던 임술밀란입니다.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했지만 결국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먼저 두만강 일대에 있었던 13가구 60명이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지 정착을 하게 됩니다. 1863년 그들이 정착한 땅은 어디였을까요? 청나라 땅이었을까요? 러시아 땅입니다. 이미 1858년도에 흑룡강 이북의 땅 60만 평방킬로미터 그리고 연해주 일대 40만 평방킬로미터를 1860년도에 러시아가 빼앗았기 때문에
이것은 러시아 땅이 된 겁니다. 여기서 간도 문제의 복잡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이미 압록강과 두만강은 청나라와 함께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었고 그리고 일본이 연관되니까 국제적 사태로 비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69년에 이르러서 북부지방 일대에서 엄청난 수해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기사 대흉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서 간도족에 정착하고 당연히 러시아 사람들은 이들에게 우호적이고 이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죠. 첫 번째, 빈 땅을 개척해야 되는데 그들의 인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땅을 개척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현재 연해주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용종을 중심으로 한 이런 두만강 이북 지역 그리고 압록강 이북 지역으로도 꾸준히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청나라도 이 무렵에, 즉 정확히 말씀드리면 1875년에 봉금령을 해제하는 겁니다. 봉금령이란 것은 결국 민간인들의 출입을 금하는 법령인데요. 청나라는 이곳이 청나라 시주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신성한 지역이니까 민간인들의 출입을 금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이고요. 실제적인 것은 이 지역에 청나라, 즉 여진족으로선 이 지역을 개척하거나 정착하거나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만 명분상으로 형식사로만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조선 사람들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계비 사건을 통해서 조선인들의 이북 진출을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 이유 때문에 결국은 봉금령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는데 청나라로서는 불가피했었어요. 1844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계속해서 패배하면서 반식민 상태로 돌입해가고요. 1858년에는 흑룡강 중리에 애훈이죠. 아이훈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2년인 1860년도에는 베이징 조약이 맺어지니까 이미 다른 서양 제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만주 일대의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비록 망해가는 국가지만은 만주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즉 러시아의 남진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주 지역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봉금령을 해제하니까 자연스럽게 한족들을 대거 이동시키고요. 그래서 산동 지방에 있었던 주민들이 오늘날의 요동 지방이라든가 남만주 일대라든가 심지어는 배를 타고 돌아와서 오늘날의 블라디보스톡 일대 이런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도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암묵적으로 북일했던 것이죠. 암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흔히 말하는 간도 지방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대거 정착하면서 개척을 하고 결국 현실적으로는 조선의 땅이 돼간 겁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느 언덕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요. 저 바깥쪽에 물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그라스키노고요. 그 바깥쪽 바다입니다. 블라디보스톡 이남, 블라디보스톡과 두만강 사이에 있었던 바다로 나가는 곳이죠. 이 근처가 조선인들이 정착한 곳입니다. 지시노 마을이 있었고요. 여기 학교를 세웠고 독립운동의 요람이고 바로 여기에 이런 비가 세워졌습니다. 보시죠? 안중근 의사의 약지 손가락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활동한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건너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았던 것을 증명하는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해주, 즉 두만강 건너에 있었던 하산 지역에 있었던 학교죠.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서쪽으로 하면 현재는 중국령이지만은 바로 중국령, 두만강 하구의 중국령 지역으로 들어왔던 조선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중국 복장을 하면서 변해가는 과정을 찍은 사진이 현재 중국 정부가 설치한 두만강 주변 지역, 즉 방천항 기념관에 걸어놓은 겁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영토전쟁, 국경 갈등은 벌어지고 있는 산층거죠. 얼마나 조선인들이 많이 정착했냐면요. 1869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강계군수니까 압록강 바로 이남 지역인데요. 강계군수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정착한 서간도 일대를 강계군의 여러 면에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관리권을 갖게 되고 서간도에 살고 있는 조선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조선의 관리권, 즉 행정구애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긍정적 의미가 되겠죠. 이제는 국경선 문제 그리고 간도족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들의 관리권 문제를 놓고 우리 조선과 청나라 간에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875년에 운양호 사건이 터졌죠. 그리고 76년도에는 병자 수호조약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약의 내용을 보면 제1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것은 명분상으로 보면 조선의 권리를 상당히 상승시켜주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반면으로서는 일본에 상당히 예속되는 것이고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조선에 대한 종주권 인식, 종주권 자격을 약화시키게 되는 거죠. 당연히 간도혁명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치열합니다. 그 당시 아주 긴박하게 움직여지는데요. 청나라는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1881년에는 한족 주민들 대대적으로 이주시키면서 간도를 개척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선 정부를 압박해서 조선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막아달라. 그리고 이모군라는 과정 속에서 도망간 민비와 북쪽 세력들은 대원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청나라의 도움을 청했고 이웅장이 군대를 파견해서 들어온 겁니다. 당연히 그들의 발업권이 세지면서 청나라는 조선 정부를 더더욱 압박하죠. 조선 내정을 간섭하고 과거에는 관념적인 속방의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근대에 맞게끔 본격적인 정말 속방체제를 구축하려고 가전 시도를 다합니다. 그래서 30대에 불과한 젊은이 원세계가 당시 조선의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간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소환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조선 정부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윤중을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건이 생겨요. 조선 정부는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다음에 관리를 파견해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이미 간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은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정책이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피해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관리하는 도나연에 찾아가서 이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독자적으로 백두산에 올라가서 정계비를 조사하고 그리고 국경 문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토문, 두만. 그래서 이 강의 근원을 조사해요. 조사한 다음에 이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것이 당시 파견됐던 어윤중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역시 백성들이 더 똑똑하고 더 애국자인 것 같습니다. 어윤중은 즉시 다시 관리를 파견해서 정계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소위 압록, 동의, 토문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탁본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조정에 보고하면서 간도는 우리 영토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위에는 상황정계는 고정에 의해서 정계비를 재조사하고 그리고 청나라와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을 하죠. 그 다음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거든요. 결국 그 사건으로서 청나라의 발언권이 더 강화되니까 결국은 간도 문제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동을 했고요. 청나라는 아주 강하게 간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의 농가를 불사르고 피해를 입히고 무력으로 추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당시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감계 회담을 열자, 즉 국경선을 정하는 회담을 열자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래서 열린 것이 바로 제1차 감계 회담인데요. 4번에 걸쳐서 회담이 열렸지만 결국은 단판은 결렬이 돼요. 근데 여기서 분명합니다. 조선은 요구를 해요. 정계비를 조사해보고 탁본을 제시하면서 여기는 서희 압록, 동이 토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토문과 두만강이 다른 것을 확인하면 국경선이 정해지는 것 아닌가 요구를 하고요. 청나라는 반대로 정계비를 무시해요. 그리고 토문이야말로 두만강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화가 당시 청나라의 강계랑 같이 공동조사를 나가자 해서 가보니까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정계비 설치했을 당시에 조선이 쌓았던 흙무덤, 돌무덤들, 건천, 토문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문이거든요. 그 지역에 토문이라고 붙인 이유는 흙이 쌓여져서 문처럼 된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길 토문이라고 부른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거기 건천을 통과해서 솟아난 물길 토문강이 결국은 송화강으로 들어가는 또 확인을 해요. 제2 오도백화죠. 그러니까 실제 조사에서는 당연히 조선 측 주장에 맞게 되고 그걸 인정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말하는 간도는 우리 영토인 것이죠. 이때 만약 조선 정부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당시 외세인 일본이라든가 기타 제국들 또는 러시아를 활용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단판이 결렬됐는데 1848년 7월 달에 북한 정권이 수립하기 직전이지만 북한의 황산철이라는 학자가 학생들을 데리고 그 지역을 탑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거의 10년 지난 1957년에 발표했는데 그 당시 때 돌각담이
106개가 있었고요. 그 길이가 5,391m였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계비가 사라질 때까지도 토문이 두만가가 다르다는 것은 실제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談判이 결렬되고 다시 2차 감계회담이 1887년 4월 달에 시작이 된 겁니다. 청나라는 좀 양보해서 속을 수 있잖아요. 그 산에 있는 거. 속을 수 있는 선으로 국경을 하자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주장했던 간도, 백두산은 청나라 영토가 돼요. 이중환 다시 또 옵니다. 지도, 자료, 증거물들을 제시하면서 토문과 두만은 다르다. 그리고 이때 나온 말이 조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어도 나란 줄일 수 없다. 이겁니다. 이중화가 제시한 자료와 증거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당빌이 만든 새 중국 지도, 또 황해 전남도, 여길 보면 분명히